안녕하세요, 문미라입니다. 오늘은 북한 체제 수립 과정에 미친 연안파의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안파의 개념과 특징을 잠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연안파는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조선노용군과 조선독립동맹 출신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연안파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성장했고 일부 구성원들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경험과 이론을 북한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파 지도자들은 1945년 말에 북한에 들어왔고 입북하자마자 당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1946년 2월 16일에 결성된 조선신민당입니다. 조선신민당의 주석은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이었던 김두봉이었고 부주석은 조선노용대의 지도자이자 창립 멤버 그리고 조선노용대 주력의 화북 이동을 주도했던 최창익이었습니다. 조선신민당은 해방 이전에 조선독립동맹이 가졌던 국가 건설의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라는 것을 북한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신민주주의 이론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신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계급 간의 연합을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산주의 혁명론은 노동자 중심의 혁명을 꾀하지만 신민주주의에서는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족 자본가까지 넓게 포함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일 전선의 범위를 넓게 상정하는 것이 신민주주의의 특징인데 조선신민당이 바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또 공산주의적인 색채를 상대적으로 약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산당의 불만을 가진 세력, 친일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조선신민당이 흡수를 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노동자와 농민보다는 소시민, 지식층, 중산층의 당에 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죠. 조선신민당은 결성 6개월 만인 1946년 8월 29일에 김일성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북조선 공산당과 합당을 해서 북조선 노동당이 됩니다. 조선신민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연안파가 당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영향력은 유지됩니다. 연안파는 북한 토지개혁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46년 3월에 실시된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회경제적 대변동을 초래하고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을 연안파가 주도한 것입니다. 연안파 구성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해방 이전 자신의 근거지에서 군중 노선에 의한 토지개혁을 주도할 때 이를 함께 경험하고 마오쩌둥의 토지개혁 이론을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촌 근거지를 튼튼히 하고 농민을 중심으로 정권의 대중적 존립 근거를 확립하고자 한 마오쩌둥의 대중 노선을 북한식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지개혁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대중 스스로 토지개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군중 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토지개혁에 대해서 만주파나 다른 계파들의 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오쩌둥의 토지개혁법에 입각한 이론적 틀, 그리고 실질적인 학습을 경험한 연안파의 토지개혁 정책은 다른 파벌보다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개혁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 연안파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인 허정숙은 북조선 토지개혁 법령의 해역이라는 토지개혁 법을 해석하는 글을 써서 이 토지개혁의 해설권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연안파는 1946년 겨울부터 북한에서 전개된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을 주도합니다.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은 일제 사상 잔재를 척결하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개된 대중적인 사상개혁 운동으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척결하고 국가 재산의 횡령과 낭비를 근절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연안파는 중국 혁명의 경험을
기초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상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연합파는 중국 공산당의 정풍운동의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이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에는 연합파가 소련파의 방식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련파는 당 조직을 통해서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했는데, 이에 반면에 연합파는 사상운동을 수반하는 대중운동의 방식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대중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이 연합파의 방식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 인민검열국 국장도 바로 연합파의 핵심 멤버인 최창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파는 북한에서 선전선동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은 전투부대가 아니라 선전부대였고 그들의 주요 활동이 무장선전이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김창만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창만은 조선의용대 시절부터 무장선전대 지도원을 맡는 등 일제강점기부터 선전선동 분야에서 이론과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 김창만이 초대 당 선전선동부장으로서 북한의 선전선동 체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을 사상운동으로 이끈 것도 김창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밖에 연합파이자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던 박일우는 북한 초대 내각에서 내무상, 우리나라로 치면 내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박일우가 장악한 내무성은 북한 국가 건설에 필요한 사회기강, 안보, 치안, 정보 획득, 군 창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내치를 관장했던 막강한 기구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북한 정권에서 치안과 검열, 선전선동을 통한 응집력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요 기능이 연합파의 주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해방 직후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관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합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경험과 방법도 북한의 체제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살펴본 연합파의 북한에서의 정치활동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합파를 매개로 한 북중 관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